자, 다음 발표는 김준현 의과학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준현 의과학위원님은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운동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레벨 3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오늘 발표 주제는 인터스키의 물리학입니다. 예, 김준현 위원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선임연구위원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급 스키어에서 이제 상급 스키어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레벨 3까지만 땄고요. 데모스트레이터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제 스키 쪽으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의 그 박사 그 과정에 들어가서 첫 논문이 그 아까 양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족저압력을 가지고 이제 중급 스키어와 상급 스키어를 비교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연스럽게 이제 바깥발에 체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상급 스키어와 중급 스키어한테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발 안쪽발의 압력뿐만 아니라 전후의 움직임도 상급 스키어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상급 스키어는 레벨 3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기선전에서 50위 안에 드는 그런 피험자들로 구성을 했었고 중급 스키어는 이제 그 레벨 2를 갖고 있는 스키어분들을 했었는데 중급 스키어들, 레벨 2 스키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이렇게 체중을 배분해서 쓰는 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족저 압력은 사실상 스키에서는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가 스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턴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스키랑 설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던, 레이싱을 타던, 인터스키를 타던, 밴딩으로 타던, 뭘 타던, 결국에는 스키 플레이트와 설면 사이의 힘을 바꾸는, 그런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재밌다라고 할 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떠한 물리적인 힘들이 작용을 하는지 해석을 해드리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키를 발전시키는 쪽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될지를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조금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스키랑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 스키와 설면 사이의 힘입니다. 어, 요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스키고요. 여기가 스키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설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스키가 기울어진 만큼 요 설면에 스키가 파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엣지 각도가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스키가 더 많이 휘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더 짧은 턴, 더 타이트한 턴을 할 수 있다. 더 양질의 레이싱 입장에서는 이제 더 양질의 턴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 각도가 깊으면 엣진 각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직으로 파고드는 그런 그 엣지가 설면 안으로 파고드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게 이제 엣진 각도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많이 섰을 때 얘기고, 요 각도가 이제 엣진 각도가 많이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시면 스키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엣진 각도 많이 섰을 때. 그리고
어, 엣지 각도가 이제 깊지 않을 때, 엣지 각도가 많지 않을 때, 이제 이 침투 깊이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요 엣지에서 설면에 들어간 만큼만 저희가 힘이 이제 설면과 스키 플레이트가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턴을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쪽, 이 스키 설면에 박혀 있지 않는 부분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스키 플레이트가 설면에 깊게 세팅되면 세팅될수록 더 좋은 양질의 턴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이런 뭐 전달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뭐 바깥발에 힘이 더 많이 실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 전단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단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면으로 엣지가 박혔을 때 이렇게 옆쪽으로 발생하는 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설면이 이 전단력보다 더 단단하면 스키가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전단력보다 이 설면이 더 무르다면 이 전단력에 의해서 눈이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스키딩이 발생하게 돼요. 스키가 휘지 않고, 그러니까 스키가 휘는 양보다는 이제 옆쪽으로 눈이 쓸려 나가는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스키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단력의 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레셔, 발바닥에서 우리가 딱 체감하면서 느껴지는 프레셔의 얘기고요. 그게 스키딩이던 카빙이던 어 이제 요 엣지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프레셔를 우리가 낼 수 있다. 그거의 원리는 바로 요 설명과 플레이트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키가 향해 있는 방향과 스키가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키 트래킹 해가지고, 스키가 실제 스키의 중심이 지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스키를 타고 지나갔을 때, 그 지나간 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지만 스키딩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키가 지나가는 방향보다 조금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들어드리면, 창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똑바로 요 탑 앞부분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날아가는 방향보다 살짝 창이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양력을 이용해서 창을 더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택 앵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차가 바라보는 방향보다 이제 차가 이동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우리 스키에서 스키딩과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택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택 앵글이 크면 클수록 이제 어떤 저항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택 앵글이 큼과 동시에 이렇게 엣징이 깊게 박혀 있어서 큰 전단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쇼턴과 같이 압력이 큰 그런 이제 짧은 턴이 가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엣징 각도가 엣징 각도가 세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전단력을 세게 만들 수 없고 어택 앵글도 이제 그 각도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패러렐 턴처럼 조금 롱 턴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스키딩과 카빙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턴의 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엣징 각도와 어택 앵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택 앵글이 어느 타이밍에 생기는 거냐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레이싱과 인터스키어 모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턴의 도입부, 뉴트럴 포지션을 지나서 턴의 도입부까지는 이렇게 눈발이 하나도 날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엣지가, 스키가 설면에 세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스키가 요 게이트의 요 바깥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스키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어택 앵글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스키는 요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지만 선수의 이동 방향은 바깥쪽인 걸 볼 수 있죠. 예. 선수의 이동 방향과 요 스키가 놓여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택 앵글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엣진 각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턴을 위한 어떤 그 스키 플레이트와 그 설면 사이에 힘은 작용하지 않았고요. 요 다음 이제 폴라인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어택 앵글에 이제 추가적으로 엣진 각도가 생기면서 눈발이 많이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어 포스가 더 커지면서 전단력이 더 커지면서 눈둘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결국에는 스키딩이 발생하면서 턴 진입부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당연히 뭐 급경사겠죠. 급경사에서 회전호가 짧으니까 이제 그 테드 리게트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스키딩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이런 그 순차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택 앵글을 이제 그 우선시 만들고 그 다음에 엣징 앵글을 통해서 프레셔를 주는 이런 단계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인터스키 쪽으로 가져오면 저희 카빙 쇼턴과 그다음에 뭐 스키딩 쇼턴 그리고 요 뭐 유행한 지는 꽤 됐죠. 딩카 쇼턴 요새 아마 프로그레시브 쇼턴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카빙 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종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빙 쇼턴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 완전 풀 카빙으로 타는 그런 쇼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어택 앵글이 거의 0도. 논문상에서는 0도에서 1도 정도의 어택 앵글은 카빙 쇼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 이상의 어택 앵글을 가지고 있는 쇼턴의 경우에는 스키딩 쇼턴으로 이제 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기선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뭐 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빙 앤 스키딩 앤 카빙 쇼턴인데요. 턴 전반부에 스키딩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턴 후반부에 다이나믹하게 카빙으로 뽑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속도와 안정성을 모두 갖고 가는 이런 딩카 쇼턴이 이제 약간 정석처럼 이제 된 지가 오래됐죠. 근데 보면 요 턴 전반부, 폴라인 위쪽에서 어택 앵글을 만들어냅니다. 어택 앵글을 만들어내고, 아까 테드리게티 선수 그 레이싱 선수와는 다르게, 엣진 각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엣진 각도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턴 전반부에, 가속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갖고 가고, 턴 후반부에는 오히려 어택 앵글을 0으로 줄이면서, 폴라인에서부터 턴 후반부까지 이제 엣진 각도로만, 스키의 휘어짐으로만 이제 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스킹의 다이나믹함과 속도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섞어서 가는데 이게 신체적인 어떤 자세는 뭐 데몬들이나 뭐 스키어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스키어들의 움직임은 턴 초반에 이렇게 스키딩을 활용을 하고 턴 후반부에 어택 앵글 없이 카빙으로 빠져가는 쇼턴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던 설면과 스키 사이에서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하는 방식들이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뭐 레벨 2를 따시는 분들이나 레벨 2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나 레벨 3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검정이 요새 2월 말쯤에 있죠. 그리고 또 검정이 2월 말이고 이 시즌이 이제 날씨 때문에 좀 짧아지다 보니까 어, 눈이 사실 어떤 눈이 될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연습하는 시즌 중에 굉장히 좋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거의 그 월드컵 선수들 수준의 인젝션이 된 눈과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뭔가 파우더, 아무리 뭐, 타보셔서 알겠지만, 어, 그 위원분들이 나라시를 해준다고 해도, 사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을 때는 이렇게 범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요런 상황들. 그리고 아마 재작년인가에 이제 너무 눈이 녹아가지고, 유한 그 비료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는 점을 10도로 올려가지고 눈을 딱딱하게 만드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어쨌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그 1m, 1m, 1m의 이런 큐브 모양의 총 300에서 500kg의 눈이 담겨 있다고 이제 그런 밀도가 이제 우리가 제일 잘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밀도라고 한다면 이제 월드컵 수준에서는 800에서 920kg 그리고 파우더는 이제 500, 50kg에서 100kg 정도 사람 몸무게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 여기서 유한비료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이제 그 녹은 눈에 그들이 갑자기 얼면서 눈 자체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것들은 잘 들어가지만 밀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그런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료 포대를 뿌렸을 때 이렇게 눈이 만들어졌을 때는 스키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한번 박히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엄청 딱딱한 눈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연습하기도 가장 어려운 눈이고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는 눈이고 어쩌면 시즌 중에서 시합 상황에서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 눈이 좋으면 저희 굉장히 카빙성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엣징각도 많이 세우면서 어택 앵글을 적게 가져가면서 탈 수 있습니다. 어, 월드컵 수준에 이렇게 눈이 딱 언 눈이다라고 하면, 어택 앵글로 스키딩 만들면 그 스키딩이 잘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세팅을 아무리 잘 해도 그 엣지가 이 딱딱한 얼음판 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단력이 많이 생길 만큼 그렇게 그 엣지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엣징을 많이 세워서 카빙성으로 가야 된다. 스키딩이 불가하기 때문에 카빙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파우더는 오히려 반대로 어, 스키의 휘어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엣징 각도를 줄이고 어택 앵글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쇼턴 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엣징 각도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엣지가 설면에 세팅이 되면 요 비료 뿌린 그 상태에서의 눈에서는 엣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회전 반경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결국에는 뭐 파우더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택 앵글과 약한 엣징을 가져가면서 이제 턴 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요런 이제 팁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어, 위원님 18분 결국에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다른 거, 뭐, 스키는 누를 수 없다, 뭐, 리바운드 플래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발목, 무릎이 아니라 이제 엉덩 관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A자를 할 때, A자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무릎도 아니고요, 발목도 아니고요, 엉덩 관절의 내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택 앵글을 만드는 움직임은 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이제 엣징 각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항각을 하는 것조차도, 이 엉덩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골반 방향이 계속 바깥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스키 방향은 틀어졌지만, 골반 방향은 계속 바깥쪽으로 보고 있죠. 요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큰 골반이나 뭐 상체를 이제 턴의 방향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스키만, 고관절을 활용해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연습을 이제, 이렇게 스템 턴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템 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템 턴은 요 지금
요 가장 중요한 턴 초반의 전환 구간을 그냥 스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요 구간에 요 스텝 턴 다음에 패러렐 턴을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요 턴 전반부 아까 그 양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른한데 턴이나 이런 응용 동작들을 이용을 해서 스텝 턴에서 파라렐 턴 전에 뭔가 이 자연스럽게 스키가 폴라인 방향으로 떨어지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패러렐 턴으로 넘어가시는 게 이제 상급 스키어로 넘어가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말이 많이 많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두 개 들어왔는데 물리라서 확실히 질문의 수준이 높고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이정 참가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키 플레이트가 서페이스 아래로 일부 박혀 있는 상황에서 스키가 설면에 가는 수직 항력, 강의에서는 전단력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수직 항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플레이트에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무게 중심을 배꼽 아래로 가정 시 발생하는 토크를 상쇄하여 엣지 앵글을 늘리기 위하여 어떤 동작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폴라인에서 어떻게 더 엣지 앵글을 크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수직 항력은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돼. 수직 항력은 이제 요 노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제가 지금 색칠하는 요건데 요게 저희가 엣지를 세우게 되면 전단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 침투, 페네트레이션 포스로 바뀌게 됩니다. 침투력. 예, 요 침투력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옆으로 밀어내는 거는 저희가 회전하면서 이제 그 구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심력으로 표현을 하죠. 원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이제 전단력이고 수직항력은 요 페네트레이션 포스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폴라인에서 엣징 각도를 세우는 방법은 저희가 이미 뭐 데몬스트레이션들께서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뭐, 당연히 신체 중심을 턴 안쪽으로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상황에서 외항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외경도 같이 가야 이제 뭐 턴에 이런 힘의 손실 없이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타이밍이. 언제 이제 뭐 요새 힙프레스라고 표현도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외향 외경으로 표현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스키 기술이 발전을 해도 외향 외경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외향 외경을 어떤 타이밍에 주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 뭐, 외향 외경 외에는 더 프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드컵 슬로프 예시를 볼 때 오히려 엣지가 서페이스를 침투하는 침투량이 작을 경우 강한 원심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슬립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스트롱 카빙의 경향성을 유지하는지 물리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딱딱한 서페이스에서 딱딱한 표면에서 어떻게 카빙 성향을 잘 유지할 음, 수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엣지 세팅이 잘 되면, 저 딱딱한 얼음에서도 요 뎁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엣지 세팅을 제대로, 그러니까 턴 전반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턴 전반부에 우리 스키 플레이트 헤드 부분에 이제 설면이 세팅이 되게 되고, 이제 아치와 테일이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건데, 월드컵 선수들은 이제 그 동작을 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월드컵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스키 타다가 꼭 슬립 나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인터스키에서도 뭐 저희 주로 타시는 스키장에서 옆으로 슬립 나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생기냐면 자, 여기서 스키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 세팅되어 있는 엣지가 요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요 깊게 박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울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제 엣지 세팅이 되어 있는 요런 사진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엣지 세팅이 한 요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엣지 각도가 이만큼까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빠지기 쉽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슬립이 나거나 이제 딱딱한 눈에서 이제 엣지 세팅을 못하고 이제 옆으로 밀리는 것 같은 거는 이 엣지 세팅된 이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엣지가 설면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 세팅되는 엣징의 양이 적어서 엣지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턴 전반부에 스키 엣지를 설면에 얼마만큼 깊게 박아 넣느냐가 턴 후반부에 큰 프레스를 견딜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약간 시간이 나면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턴호에 네. 따른 전체 힘의 합력이 아니라 순간에 따른 최대 파워가 궁금합니다. 그 힘이 신체에 전달되는 스트레스 수치라고 판단이 되어져서요. 그러니까 신체에 가해진 턴 시에 가장 강력한 압력이 작용할 때 얼마나 신체에 부담이 오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사실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어떤 순간적인 힘을 이제 내는 그런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현장에서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레이싱 선수들이 바닥에서 조금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펌핑 동작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말고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근데 사실 그런 펌핑 동작을 제외하고는 스키는 누를 수 없다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키를 누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스키는 사실 우리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체중계 제 몸무게보다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냥 한번 빵 차는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10초, 20초 동안 길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스키 탈 때도 똑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바깥발에 체중을 더 많이 실는 방법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팍 준다고 해서 스키가 그렇게 회전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타보면. 그래서 어떤 그런 동작에 의한 어떤 그런 부상이 있다 은승표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요 리바운드 때문에 이제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합하다가도 이렇게 뻥 날아가면서 이제 펜스에 부딪히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번에 스킵을 했는데, 리바운드는 사실 플레이트 강도에서 오는 것보다 이 스키가 휘어져서 들어오는 거랑 저희 신체 중심이 가는 방향이 크로스 되면서 생기는 게 리바운드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쇼턴을 탈때 폴라인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지만 사실 신체 중심은 이 스키랑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신체 중심의 움직임이 폴라인 방향으로 떨어져 주면서 스키가 이제 갑작스럽게 안쪽으로 확 들어오면 그게 리바운드로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에 의한 이제 부상이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때 이제 내 신체 중심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멀리 있던 스키가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이 두 힘이 역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더 큰 힘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요때, 이제 아마 허리나 뭐 요런 쪽에서 이제 부상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명윤리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체감해보고, 아, 대충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